사색 초벌구이 전문점 사색식탁.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심리, 질투심, 경쟁심은 모두 미성숙한 친구들이다. 그들에게 휩쓸리지 않는 방법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일이다. 안녕하세요. 이번이 사색식탁 11번째 영상인데요. 클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023년 꽃루저가 차리는 11번째 사색밥상 먹거리는 자전소설 마더쉽튼 나방과 함께 그리다 2일째 이야기입니다. 나방과 함께 2일. 계몽은 인간이 스스로 부른 미성숙한 단계를 벗어나는 출구이다. 임마누엘 칸트. 쉽튼, 베란다 공기가 답답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창문을 약간 열어두긴 했는데 날 위해 그랬던 거군요. 고맙기도 해라. 픽 소리를 내며 방과 베란다 전등이 약속이나 한 듯 꺼진다. 밖에서 울리는 자동차 경적과 헤드라이트가 어스름한 저녁을 밝히고 있다. 그녀는 선인장 램프에 새 건전지를 갈아 끼워놓고 화분 옆에 세워둔다. 전기가 나가서 이걸로 대신해야겠어요. 밖이 밝을 땐 호기심이 생겨서 여기저기 두리번거리고 싶게 돼요. 하지만 지금처럼 어두워지면 저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당신과 같을까요? 쉽든 놀라지 말아요. 전 난청이 생기고부터 심지어 온라인에서 글을 읽을 때도 다른 사람의 생각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낭상이라고 하거나 마녀로 몰아붙일까봐 그들 생각을 모른 척할 뿐이죠. 당신 생각도 들었어요. 그녀 말에 반응하듯 나방이 앉아있던 곳에서 다른 잎으로 뛰어오르자 잎이 파르르 떤다. 휴대폰 전등을 켜서 무의식적으로 턱 밑에 갖다 대고 있던 그녀가 말을 잇는다. 모든 사람이 저와 같지 않다는 거 알아요. 저도 자기 성찰하게 된 지 얼마 안 된걸요. 과거 전 성인이 된 후로 억척스러울 정도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기도 했지만 제 뇌가 기생충의 먹잇감이었는지 뇌 없는 좀비처럼 산 것 같아요. 어제 하다만 얘기, 냄새가 어떻다는 건지 궁금하군요. 아, 냄새? 안 그래도 오늘 들려주려고 했어요. 그 추잡한 사건보다 이것부터 말해야 할 것 같아요.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잖아요. 조급증과 성과주의에 젖은 인간은 결과만 먼저 따지기 때문에 중요한 자기 성찰을 못하고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왜 추한 사건에 연루되어 20년이 넘는 인생을 고통 속에서 낭비했는지 깨달은 원인부터 말해야겠어요. 뿌리를 도려내버려야죠.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안정적으로 살고 있던 사람이 기행을 저지르는 일의 뒷말에서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듣곤 해요. 사회에 쏘다니는 가정이에요. 제가 문제가 있었다고 부모님에게 죄를 전가하려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도 대물림으로 받은 상처가 있었을 테니 연민해요. 문제는 제가 너무 예민해서 연민의 감정이 지나치게 컸어요. 그리고 공허라는 빈 그릇에 모든 감정을 담았어요. 구멍이 숭숭 뚫린 저였기에 중요한 시기마다 제 연민을 시험하는 환경이 불어대는 바람 속에서 저는 늘 쓰러졌어요. 미성숙한 채로 성인이 됐었고 바로 몇 년 전까지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어요. 신체적, 정신적으로 박약했던 걸 알아채지 못했고 관리하지 못했던 것, 무지했고 사색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 그게 문제였어요. 당신은 환생을 믿나요? 믿고 싶군요. 정신적 사랑, 사색하는 인간으로 살아보고 싶어요. 20년 넘는 세월 사회생활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사람들과 거리두기하고 은둔자로 살아왔어요. 점차로 이날까지 악연으로 만났던 인간들은 전생에서 내가 그들에게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만난 것이다. 그들에게서 받은 고통은 받아내야 할 천벌이다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데 참을 수 없는 건 당사자들이 아닌 자격 없는 주변인들의 조롱과 비판이에요. 모든 이에겐 스스로 정화할 권리가 있는 것 아닐까요? 신께서 그걸 허락하셨는데도 오만과 비정한 몇몇 인간들은 장발장을 쫓는 자베르처럼 새 삶을 살려는 사람을 다시 어둠의 세계로 몰아넣으려고 하죠. 장발장과 자베르 중 누가 더 악인일까요? 장발장? 자베르? 빅토르 위고 소설 미제라블에 등장하는 인물들이에요. 물론 죄를 은폐하고 마음 편해지려고 잊으려고 하는 건 비겁한 거고 진정으로 정화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잘못을 잊지 말아야 해요. 죽을 때까지 괴로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앞으로는 절대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겠다고 각오하는 일에서부터 정화가 시작되기 때문에요.
제 얘기예요. 당신은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살고 싶을 때가 있었나요? 그건 제 전문이에요. 이미 4번째 바뀐 모습이랍니다. 이제 말할 인간은 제게 고통을 준 악인 중에서 1, 2위를 다투는 인물이에요. 그 인간은 직장 사장이었는데 제가 집에서 내몰리듯 잘못 선택한 결혼 끝에 이혼하고 방황할 때 마술을 뻗어왔어요. 전 위축돼 있었고 무방비 상태로 좀비처럼 그 안을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유부남이었던 나이 많은 인간이 큰 누나를 희번덕거리고 침 흘리며 제 몸을 더듬어도 저항하지 않았고 모텔을 데려가도 순순히 응했어요. 파멸되어 떨어지는 밑바닥 어딘가에서 안도감을 느꼈다고 해야 정확할 것 같네요. 절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다고 돈을 받고 몸을 판 건 아니에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을 비하는 게 아니라 모순됐지만 원소같이 작은 크기의 자존심만이라도 지키고 싶었어요. 그 인간은 제게 다달이 생활비 줄 테니 첩으로 살라는 제안을 하기도 했지만 거절했어요. 집에선 만성 우울증이 있던 어머니가 절 정신적으로 힘들게 했어요. 네 배를 갈라서 장을 드러내어 길바닥에 질질 끌고 다니고 싶다 라는 증오에 찬 욕설을 입가에 거품 물고 내뱉은 적도 있어서 전 집을 나왔어요. 친어머니가 아니에요? 저도 그게 항상 궁금했는데 검사를 해보진 않았어요. 언젠가 어머니가 어떻게 저렇게 약한 게 내 속에서 나왔을까 라고 해서 그 후로 의심하진 않았어요. 어머니는 제 인생의 중요한 시기마다 절 늪으로 잡아 끌고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원망도 많이 했었지만 앞서 말했듯이 어머니를 동정하기도 해요. 가족사는 다음에 자세히 들려줄게요. 제 동정심 때문에 그 연결고리를 끊어내기 전까지는 잠식됐으니까. 무작정 집을 뛰쳐나왔지만 월세방 보증금 계약할 돈도 없었죠. 사장이 직장 근처에 임시 거처를 알아봐줘서 거기서 지내게 됐어요. 첩생활을 거절했지만 결국 그 인간이 바랐던 대로 2-3달을 그 인간의 성놀이개로 살게 된 거예요. 그때가로 전 우울하고 박약했던 정신을 어루만져주는 호르몬을 처방받았어요. 전 모순덩어리인 것 같아요. 정신이 피폐해도 담배나 마약은 하지 않았고 날 지키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도 실낱 같은 자존심을 품고 살았어요. 당신에게 도움 줄 만한 다른 가족은 없었나요? 아버지와 오빠들이 있었지만 모두 뿔뿔이 흩어져 각자의 가정을 갖고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화가 부족했던 가족이라서 사장보다도 어려웠어요. 예를 들면 학교 다닐 때 자수성가하신 아버지께 교재비 타는 일도 오빠들 먼저 순서대로 요청하고 나서 제 순서가 됐을 때면 아버지 표정은 늘 찌푸려져 있었어요. 그 모습에 주눅 들어서 항상 필요한 돈보다 적게 말해서 받고 아르바이트로 벌충하기도 했죠. 그래서 살면서 누군가에게 돈을 먼저 빌려달란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강박증에 가까울 정도로요. 어머니와 좀 떨어져 지내고 집에 다시 들어갔을 때 관계가 예전보다는 어느 정도 호전됐어요. 1999년 말 제 나이 29살 끝자락. 한국은 IMF 외환이기 때문에 한창 경제가 불투명할 때였고 사장이 업종을 변경하고 다른 사업을 시작했어요. 전 사장으로부터 독립해서 나홀로 사장으로 기업 대상의 유니폼 사업을 시작했어요. 영업, 상담, 디자인, 자재구매, 생산 현장 관리, 납품 등 모두 해오던 일이었고 혼자 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사장이 하던 사업체를 상호 바꿔서 인수하면서 사장에게 사무실 집기와 한두 군데 고정 거래처를 받는 대신에 모아놓은 약간의 돈을 지불했어요. 사업 시작하고 종잣돈 800만 원이 모이자마자 모험을 감행했어요. 500만 원은 경차 사는 데 쓰고 300만 원은 체계적인 회사 느낌이 나도록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데 썼던 거죠. 그러고 나서 제 예상대로 큰 오더들이 하나둘씩 늘어갔어요. 한 거래처가 또 다른 큰 규모의 거래처를 소개해주는 일도 생겼고요. 그렇다고 재산이 불어난 건 아니었어요. 적자가 되지 않을 정도로만 회전하고 있었어요. 홍보를 위해 계속 투자했고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임을 얹어주면 줬지 깎는 일은 하지 않았어요. 밤새워 디자인 보드 작업하고 새벽에 운전하고 집에 들어가는 일도 있었고요. 원단 자재 시장 등 동종업계에 제가 큰 업체 오더를 따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경쟁 업체들이 저 혼자 쓰고 있는 사무실 옆에 모여들어 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제 디자인을 카피해서
제가 계약할 업체를 뺏는 일도 생겼어요. 사업 시작한 지 3년 됐을 때 인생 전환기를 맞을 만큼의 대형 오더 디자인 의뢰가 들어왔지만 바로 직전에 폐업한 상태였어요. 제가 변곡점을 찍을 시기에 사업을 그만두고 유학을 결심하게 된 원인은 혹시 그 사장이 기울어져 가던 사업을 직원에게 넘겼는데 사업이 잘 되는 거 보고 당신을 해코지했나요? 사장 때문은 아니었고요. 어머니라는 이름의 거대 태풍이 또 휘몰아쳤기 때문이에요. 어머니는 고개 숙이고 있던 제 목을 가격해서 옥디스크가 생기기도 했고 어머니의 광적인 행동은 예측 불가였어요. 밖에서의 일도 혼자 감당하기 벅찼는데 집안에서 더 힘들게 했으니 모두 오래전 일인데 지나고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어머니 우울증도 문제였지만 겉으로 보기에 제 사업이 잘 되는 듯이 차도 몰고 바빠 보이는데도 집에 생활비를 안 들여서 절 괴롭히셨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땐 사업이 안정화되면 잘해드리려고 했는데 항상 대화가 부족했죠. 최근에도 오랜 기간 침체기에서 빠져나올 만한 일이 있을 때 어머니가 망쳐놨어요. 쉽든 그렇다고 제 어머니를 욕하진 마세요. 전 어머니를 이해해요. 제가 연락을 차단하고 있는 건 어머니의 불안정한 정서에 제가 또 휘말릴지 몰라서예요. 사장이 제 사업이 뜻밖의 잘 되는 것 같아서 약간 질투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유니폼 사업을 접고 유학 다녀온 후에 좋은 회사에 취업한 사실을 알았을 땐 제게 해코지도 했어요. 사업하면서 번 돈으로 유학 간 건 아니었는데 가족사와 유학 이야기는 차차 하기로 하고 먼저 사장 이야기를 마저 해야겠네요. 사장과의 추악한 사건의 전말이 오늘 할 이야기의 핵심이거든요. 제 사업 시작하면서 사장과는 자연스레 만날 일이 없었어요. 그렇게 끝냈어야 했는데 중요한 거래처에 가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직원도 없이 혼자서는 신뢰를 얻지 못할 것 같아서 그 사장에게 전화했어요. 몇 시간만 함께 자리해달라고 부탁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다시 만난 것이 화근이었어요. 제가 30살쯤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사장과, 아니, 이제부터는 바퀴벌레라고 할게요. 역겨운 일답게. 괴로우면 말하지 않아도 돼요. 전 새롭게 살기 위해 썩은 내 풍기며 살았던 절 스스로 죽이기로 했어요. 이 사실을 꼭 말해야 해요. 다시 만난 바퀴벌레와 술 마시고 모텔에 갔어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죠. 벌레는 언제 준비했는지도 모를 아이스크림 한 통을 전부 제 몸속 아기집이 되어야 할 곳에 넣었던 거예요. 혀를 날름거리는 뱀으로 변해서요. 제가 술을 많이 마시고 노곤히 누워 있었는데 더웠던 여름날 시원하게 해주려고 했나 봐요. 노벨문학상 수상한 소설 중 여인의 성기에 자물쇠를 채웠다는 글은 읽어봤어도 아이스크림을 생식기에 넣었다는 기상천외한 일을 몸소 체험하다니. 전 그때 정신없이 누워있다가 바퀴벌레가 제 몸에 아이스크림을 다 넣었다고 말해서 아연실색하며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그땐 바퀴벌레의 직원도 아니었는데 내 의지대로 피할 수 있었는데 대등한 관계로 즐기려 했던 나쁜 마음이 든 순간 천벌받은 거예요. 몸 안에서 녹지 않았나요? 전혀요. 경악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던 상태에서 아래배만 차갑고 몸 밖으로 한 방울도 빠져나오는 게 없어서 몸 안에서 흡수되나? 어떻게 되는 거지? 하며 의아하기도 하고 걱정이 됐어요. 제자리에서 힘껏 방방 뛰어볼까 했다가 층간소음으로 아래층 투숙객이 항의할 게 두려워서 안타깝게 발만 가볍게 동동 굴렀죠. 제 한몸 건사도 못하면서 자잘한 걱정이 많았어요. 그러고도 이어서 교합을 했다는 것이 더 큰 재앙이 됐던 것 같아요. 내심 외부에서 충격을 주면 빠져나오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했거든요. 바퀴벌레는 변태짓을 했지만 전 그때 제정신이, 아니, 솔직히 바보였어요. 병원엔 가봤어요? 몸에 다른 변화는 없었어요? 모텔에서 곧바로 응급실 갈까 생각도 했지만 수치심이 들어서 갈 수 없었어요. 그 후로도 병원에 갈 용기는 나지 않았고 몸 밖으로 나오는 건 전혀 없었는데 전신 두드러기부터 시작해서 몸에 하나둘씩 이상 증세가 생겨났어요. 생각해보면 그 사건 이후 점차 호르몬과 신경에도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3, 4년 지나서는 단백뇨와 탕뇨,
편두통, 혈액순환 장애 증세가 있었어요. 건강검진할 때 이상소견만 간간히 들었을 뿐 재검에도 기본 검사만 했기 때문에 특정 병명으로 진단이 내려지진 않았어요. 답답할 노릇이었죠. 무엇보다 제게 가장 고민이 된 문제는 몸에서 나는 악취였어요. 전 제 몸에서 나는 냄새를 맡지 못했어요. 바퀴벌레와의 사건이 일어난 후 5년 정도 됐을 때 다니던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이 절 피했고 어느 날 누군가 시궁창 냄새에 비교하면서 제 앞에서 말을 흘려서 짐작하게 됐어요. 한 협력업체 여사장은 제게 향수를 선물하거나 함께 목욕하러 가자고 한 적도 있었어요. 다른 증상들은 저만 아프면 되는 거고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면 병원 다니면서 치료받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는데 악취는 다르잖아요. 부끄럽기도 했지만 제가 본의 아니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 미안했어요. 그들은 꾹 참으며 제게 눈치채게 하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선한 사람들이죠. 크림 사건이 있고 10년이 지난 후였어요. 제 몸 안에서부터 화장실 변기 속으로 스르르 툭 하며 떨어진 게 있었는데 손바닥을 펼친 정도 길이의 타원형 피자 같았어요. 가운데에는 검푸른 곰팡이가 크게 덮여있고 테두리는 누런 크림 덩어리였어요. 전 그 정체가 무엇인지 한눈에 알아보고 구역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세면대를 부여잡고 울음을 터뜨리면서 한참을 울부짖었어요. 마음고생, 몸고생을 했던 지난 세월이 서럽기도 했고 약간의 안도감도 들었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나 오래 그래도 빠져나왔으니 다행이네요. 녹지 않았다니 그 점이 참 이상하군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소변을 통해서 소량은 빠져나온 것 같아요. 진짜 아이스크림이었다면 진작에 녹아서 대부분 남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음식으로 장난쳐서 돈 벌려는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제 인생에서 20년 넘는 불행을 피해갈 수 있었을 텐데. 하긴 불행의 씨앗이 아픈 깨달음을 주긴 했죠. 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정화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몸 안에 들어갔던 게 가짜 아이스크림이었다는 거예요? 네. 우연히 가짜 아이스크림 뉴스를 보고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면서 큰 그림을 알아볼 수 있었던 건 20년이 지나고 나서였어요. 10년간 몸과 함께 부패한 곰팡이 피자가 빠져나오고 나서야 종합병원 산부인과에 가볼 용기가 났어요. 찌꺼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게 없는지, 몸에 이상은 없는지 확인받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비정상적인 경험을 고해성사하듯 실토하고 있을 때 예진하던 여의사의 표정, 실눈 뜨고 바라보는 눈빛에서 모욕감을 느꼈어요. 제가 허언증이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진료나 검사도 무성의했고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했어요. 그때만이라도 세심하게 검사해줬더라면 제 병은 빨리 호전됐을 거예요. 다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랬더라고요. 몸에서 계속 이상 증세로 신호를 보내왔어요. 제발 알아차리라고. 하지만 정기검진을 하더라도 기본 검사만 하고 늘 당뇨 있다고 말해도 컵에 소변을 1cm만 받아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처럼 특이한 경우를 어떻게 발견해낼 수 있겠어요? 병원에선 기존 데이터에 맞춰 진단을 내려야 하니까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가 없었던 거죠. 이해는 돼요. 하지만 전 MBTI가 INFJ예요. 육감이 발달했죠. 제정신일 때 한해서요. 몸짓과 눈짓 같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 정석대로 살아왔을 의료계 사람들이 절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가끔은 제가 매춘부는 아닌지, 물란한지, 마약을 하고 있는지 등 제 정신 상태를 의심하는 듯한 무책임하고 편협한 발언들엔 좀 화가 나기도 했어요. 당뇨, 두드러기, 전신에 점들이 퍼지고 눈에서 갑자기 핏방울이 톡톡 터지는 일, 입술은 거의 늘 부르트고 껍질이 벗겨지고 편두통, 혈액순환 장애, 제 주변에서 분유 냄새, 아기 냄새, 구린 냄새가 난다는 말을 계속 들어야 했어요. 곰팡이 피자가 나오기 전 다른 직장에선 푹푹 썩는 시궁창 냄새가 난다고 했는데 냄새 불쾌감의 강도가 줄어들었지만 계속해서 냄새가 난다는 건 건강 적신호인 건 분명했죠. 곰팡이 피자가 빠져나오고 6년 후인 그러니까 2016년 갑자기 머리에 혹이 불룩하게 생기면서 혀가 붓고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던 적도 있고 2018년도부터 최근까지는 응급실 가기도 하고 병원 정밀 검사를 받게 했던 4차례의 호흡곤란 증세가 있었고 아직도 가슴이 따끔거리는 증상들이 있곤 해요. 빨간 점도 생기고 원인 없이 멍도 잘 들고 자잘한 멍이 사라지지 않아요.
몸 여기저기 밀집 다발성 혹 근종, 용종도 생겼죠. 한 달 정도 강아지 구충제 복용으로 그 크기와 개수는 줄어들었는데 그마저도 판매 중단시켰는지 살 수가 없어서 일반 구충제를 정기적으로 먹고 있어요. 2022년에 수술로 자궁 용종은 제거했는데 난소에 또 혹이 생겼다고 하고 20년 넘게 지루한 싸움을 홀로 해나간다는 게 어떨지 상상되세요? 병원 정밀검사를 통해서 자가 면역이 있다는 것쯤은 알게 됐어요. 이젠 만성염증이 돼서 병원에서는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죠. 병원에 많은 돈과 시간을 쓴 것에 비하면 얻은 게 그다지 없네요. 그걸 말하지 않았네요. 2019년 바퀴벌레 버금가는 위협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사고 수가 참 많았군요. 일찍부터 명리학에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이제야 제 사주를 조금 해석해보니 지나온 모든 일에 그 이유가 숨어 있었더라고요. 제가 말했었나요? 신이 우주를 주관하는 데엔 예정표가 있을 것 같다고. 정축일주고 일지식신, 월지 편관의 격인데 하필 신약해서 수명에 치명적일 만큼 몸을 크게 상할 수 있는 데다가 무슨 말인지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네요. 청기누설인 만큼 완벽히 해석할 수 없고 각자 사색하고 깨달아가는 수련 과정이 필요하죠. 어느 날 회사에서 갑자기 부정 자궁 출혈을 많이 해서 난감했던 적이 있어요. 화장실 변기와 바닥이 온통 피로 물들었는데 그땐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역겨울 테니까 깨끗이 닦아내느라 힘들기도 했지만 정신의 자리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1분이라도 늦을까봐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었죠. 당시 왼쪽 편두통과 함께 오른쪽 눈밑만 갑자기 불룩해졌다가 잔떨림이 오래가서 약국에서 마그네슘 약을 사서 한 달 넘게 먹고 있었어요. 그 약 부작용 사례를 보면 비타민 E 과민 반응으로 부정 출혈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약 설명서를 찾아보기 전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전 그런 줄도 모르고 원인을 알기 위해서 퇴근길에 회사 부근 산부인과에 갔어요. 초음파 검사 중에 여의사가 모니터에서 발견한 까만 둥근 점을 제게 보여주며 아기집 같다고 임신 가능성에 관해 묻길래 전 코웃음이 나올 뻔하던 걸 참고 가볍게 고개를 저었어요. 2014년 이후로는 연애도 성관계도 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와 동시에 전 불현듯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까만 점이 곰팡이가 아닐까? 하고요. 모니터를 쏘아보고 있던 서늘한 느낌의 의사 표정을 슬쩍 보니 제 말을 믿는 눈치는 아니었어요. 조직검사가 필요하다고 했고 며칠 후로 예약을 잡았어요. 조직검사 예약한 날 새벽에 거미줄이 제 몸을 휘감는 꿈을 꾸고는 기분이 가라앉았고 불안해졌어요. 전 위험 경고성 예지몽을 자주 꿨고 대부분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몸을 사려야 했거든요. 근무하는 내내 조심하며 보냈는데 퇴근 전까지 아무 일 없었어요.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서 병원 예약을 미룰까도 고민했었죠. 간단한 검사인데 설마 무슨 일이 있을까? 꿈은 오늘만이 아니라 당분간 조심하라는 경고일 수도 있겠다 하고 스스로 안심시키며 갔어요. 노래 가사였나요? 불길한 느낌은 왜 그리도 잘 맞는 건지. 악몽은 적중했어요. 여의사가 퐁듀를 좋아하는지 빵을 치즈에 찍어 먹을 때 쓸 법한 가느다란 금속 꼬챙이로 제 자궁 속을 좌우 강하게 푹푹 찔러댔어요. 그러다 왼쪽만 집중해서 강도를 높여갔어요. 이 악물고 한참 참았는데 도저히 못 참을 지경에 다다르자 제가 그만해달라고 소리쳤어요. 일어나 앉으니 제 자궁 속을 후벼판 기다란 쇠꼬챙이가 옆에 세워져 있었고 꼬챙이 끝에 피가 꽤 길게 묻어 있었어요. 얼마나 깊게 찔러댔으면. 진료실에 마주 앉았는데 의사는 아무 말 없이 조소 어린 냉랭한 눈초리로 투명 용기를 제게 들이밀었어요. 눈에서 이런 말이 들려왔어요. 조직검사하지 않아도 이게 뭔지 내가 잘 알고 있지? 전 볼이 달아오르는 걸 느꼈지만 용기 안을 무심한 듯 쳐다봤어요. 가운데 손가락 길이 정도 높이의 용기 안에는 핏물이 섞여 분홍색을 띤 물컹해 보이는 덩어리가 담겨 있었어요.
제 몸에서 구리다던 냄새가 나게 만든 원인 물질, 가짜 크림. 고기잡이 당하듯 찔린 왼쪽 골반 통증이 그 후로 열흘 정도 이어졌어요. 건널목을 건널 때 신호등이 바뀌는 걸 보고도 뛰지 못했고 천천히 걷는 것조차도 힘들었죠. 덧난 거 아니에요? 그랬을 거로 짐작해요. 곰팡이균 치료도 하지 않은 채 꼬챙이로 찔리는 상처가 났으니 그 후로 확연히 얼굴에 기미가 짙게 퍼졌고 기하급수적으로 까만 점들이 온몸 곳곳으로 영역 확장을 해갔어요. 피부 발진들이 갑자기 생겼다 없어지는 일도 수시로 반복됐어요. 인상을 찌푸리며 절뚝거리며 걸을 때, 배에 온찜질할 때, 항생제를 재처방받아 먹을 때, 그 산부인과 의사가 절 매춘부로 여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괴로웠고, 그래서 절 함부로 대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서글퍼졌어요. 하지만 좋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때 그렇게라도 긁어내지 않았다면 혈관으로 흡수됐을 그만큼의 당 독소로 인해서 지금보다 건강이 더 나빠졌을 수도 있으니까요. 생각은 긍정적으로 하려고 항상 노력하지만 몸 상태는 오락가락해요. 칸디다균이 상처 안으로 퍼지면서 계속 면역 반응으로 싸우고 있어서 아픈지도 모르겠고요. 2019년 당시 제가 의사의 처치법을 저지해서 오른쪽 나팔관에 끼어있던 찌꺼기는 다 빠져나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회사 동료들이 제 몸에서 계속 냄새가 난다는 눈치를 줬거든요. 그리고 전 다발성 혹들, 만성염증을 갖고 있고 건강한 신체가 아니니까 냄새가 나는 것은 당연하겠죠. 사실 전 사람들을 내심 굉장히 좋아해요. 받는 것 없이 도와주는 것도 좋아하고요. 악인들에게도 어떤 아픔이 있으려니 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몸이 피폐해서 누가 다가오려고 해도 어느새 전 자발적 외톨이가 돼 있었고 혼자 지내는 것에 익숙해졌죠. 단지 후회스럽고 슬픈 건 풋풋하고 순수한 사랑을 해보질 못했다는 거예요. 짝사랑 말고요. 그러다가 2020년 말 다시 한번 인생 전환을 예고하는 꿈을 꿨고 등을 떠미는 강한 기운을 느끼면서 2021년 4월 말에 6년간 다니던 직장을 퇴사했어요.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건 꼭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일. 그건 제 경우에 소설을 쓰는 것이었고 행동에 옮겼던 거예요. 나름 세상에 하고팠던 말들을 소설 형식으로 책 3권에 담았죠. 소설 집필 중에도 2021년 하반기부터 몸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졌어요. 혹과 편두통이 났던 왼쪽 머릿속에서 서늘한 액체가 흐르는 느낌이 계속됐고 이명과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이 동반됐어요. 갑자기 휘청거리는 일도 생겼고 아랫배도 움찔움찔하는 증상이 반복됐고 골반 통증, 2022년 1월엔 오른쪽 골반 위에 또다시 호흡곤란 증상, 2월엔 코로나와 폐렴이 동시에 덮쳐왔어요. 그때는 정말 바로 죽을 것 같았어요. 제 사주의 살과 힘겨루기 하는 과정에서 아직은 잘 버텨내고 있어요. 2022년 3월에 산부인과 전문병원에서 용종 제거 수술 받고 곰팡이도 치료받았는데 재발이 잘 되다 보니까 추적 관찰 진료받는 중이고 만성염증은 영양제로 꾸준히 관리 중이에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시 손마디가 굳은 느낌이 들어서 주먹 쥐는 일이 힘들기도 하고 아직 건강이 정상은 아닌 게 확실해요. 류마티즘 내과도 갔었지만 병원에서 밝혀내질 못할 뿐이죠. 그리고 이제 병원은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마음을 다치고 돌아오는 것이 두렵거든요. 악연으로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은 이제 잊어요. 당신이 말하니 생각나네요. 바퀴벌레 사장은 음란물을 많이 보기도 했어요. 여배우 성추문 동영상을 보면서 이 배우는 한국에서 못 살겠다 라고 하고 키득거리며 역겹게 웃기도 했어요. 어떤 똑똑한 여직원은 그 사장이 자기 허벅지를 만졌다고 밝히고 퇴사하는 걸 보기도 했죠. 바퀴벌레는 이혼한 제가 직원으로 있을 때 제게 평범한 남자는 못 만날 거라며 절 가둬놓고 매일 그 짓을 하고 싶다고도 했어요. 성욕, 소유욕, 집착이 오물로 변해서 바퀴벌레 뇌 안에 가득 들어찬 것이 상상돼요. 모르긴 몰라도
바퀴벌레는 여직원들 성추행하는 장면을 몰래 찍어놓고 혼자 보기 아깝다며 영상을 퍼뜨렸을지도 몰라요. 음란물 동영상을 제작 유포하고 시청하는 사람들에게는 초상화를 그려주고 싶어요. 갑자기 초상화를 생뚱맞군요. 전 사실주의를 좋아하지만 이들의 그림은 사실주의로 묘사해선 안 돼요. 모니터 속은 오물로 넘쳐나고 그 영상을 보고 있는 자들의 눈에선 구더기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초현실주의 화풍으로 그려줄 거예요. 오래전 바퀴벌레에게서 전화 왔을 때 누구세요? 라고 하고 끊었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왔을 때 스팸 처리하고 바로 지웠어요. 또 언젠간 제가 살던 동네를 어떻게 뒷조사해서 알아냈는지 제가 사는 원룸을 찾아내려고 돌아다니며 스토킹하는 모습을 보고 숨었어요. 제 몸 안에 넣었던 것이 가짜 아이스크림이었다는 걸 그 자식도 눈치챈 걸까요? 아니면 제 몸속에서 썩어갈 걸 알면서 생존 여부에 대한 강한 호기심이 발동한 걸까요? 또 그런 게 아니라면 성욕을 채워줄 좀비 인형이 간절히 필요했던 걸까요? 제가 그 자식 소나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걸 느끼고 갖지 못하면 파괴할 심산이거나 절 이 사회에서 발 디딜 곳 없이 만들어 놓으면 돌아갈 거라는 착각을 했거나요. 어느 쪽이든 나쁜 놈이네요. 그 인간도 불쌍한 인간이에요. 결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깨달아야 할 텐데 세상 사람들은 고대 로마 시대 콜로세움에서처럼 진흙탕에서 벌어지는 저와 바퀴벌레 간의 혈투 장면을 관망하며 즐기려고 할지도 몰라요. 싸움 부추기고 이득 보려는 자들은 비열해서 연민할 가치가 없는 부류라고 생각해요. 전 바퀴벌레와 세상 사람들 기대에 부응할 마음이 없어요. 마주치지 않고 각자의 삶대로 피해주지 않고 잘 살면 되는 거죠. 쉽튼 제가 치부를 드러낸다고 해서 수치심을 못 느껴서가 아니에요. 아이처럼 불평하는 것도 아니고요. 비슷한 상황에서 습관처럼 같은 길을 선택하지 않으려면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고 되뇌고 사색을 통해 원인을 찾아 반성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떠올리면 치가 떨리고 괴로워서 대면하지 않고 기억에서 지우고 회피하면 몸은 언젠가 무의식을 따라서 같은 길을 택해서 걸어가고 있을지 몰라요. 전 새롭게 살기 위해 이렇게라도 절 죽였어요. 누구든 부활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할 수 있고 그럴 자격 있다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생각한 대로 될 거예요. 그렇다고 과거에만 빠져있진 않을 거예요. 치부를 도려냄과 동시에 마음을 밝고 가볍게 끌어올리는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절 변화시켜 나갈 거예요. 몸은 만성염증으로 불안전하고 냄새는 계속 나겠지만 죽는 날까지 정화해 갈 거예요. 신선 건강 음식 잘 찾아서 소식할 것이고 매일 체조하고 책도 읽고 사색할 거예요. 그녀 말이 끝나자마자 깜깜하던 영화 상영관에 불이 켜지듯 주변이 환해진다. 나방은 높이 날아올라 공중고개로 몇 번을 회전한다. 마더십튼 제 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워요. 내일은 당신을 위해서 꽃이 있는 화분을 사올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도 여기 있길 바라요. 좋은 꿈 꿔요.